지금 여러분의 지갑이 가벼워진 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원화 가치가 10% 넘게 떨어지는 동안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식료품과 주유소의 기름값은 이미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그대로여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이미 5분의 1이나 사라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구매력은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현상을 일시적인 조정이라며 외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자본은 한국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정작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만 이 고요한 폭풍을 감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숫자는 우리 경제가 견고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매일 더 팍팍해지고 있을까요? 이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는 자산을 지킬 최소한의 선택지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은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환율이 안정될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온다는데 왜 원화 가치는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진노선을 깨버리고 1,550원 선을 위협하며 발작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달러가 유입되니 원화가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무역 수지의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이 우리 내부에 머무지 않고 곧장 해외로 다시 빠져나가는 구조적 결함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 환율이 1,200원대일 때만 해도 알짜 식당을 운영하셨죠. 그런데 지금 박 사장님은 매출이 예전과 비슷한데도 매달 적자를 봅니다. 식자재 원가만 5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환율이 오르니 수입하는 밀가루와 고깃값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손실은 결국 박 사장님이 10년 넘게 부어온 노후 적금에서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박 사장님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손실은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과 생활비 계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작 주식은 팔아치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환차손에 대한 공포입니다. 주가가 10% 올라도 환율이 15%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앉아서 5%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업 실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이 이 고환율과 고금리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구조적 이유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정부는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장 현금화해서 시장에 풀 수 있는 달러가 아니라 장기국채나 담보자산이 상당 부분 섞여 있다는 걸 언론은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1997년 당시에도 장부상으로는 외환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고를 열었을 때는 쓸 수 있는 가용 외환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4천억 달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하지만 시장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CDS 프리미엄은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안전하다는데 시장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손들은 이미 탈출 준비를 끝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충격이 개인의 부채로 전이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억지로 만기를 연장하며 산소호흡기를 다뤄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이 당장 이번 4월부터 대거 만기를 맞이합니다. 건설사들이 부도나면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제2금융권이 순차적으로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예금해둔 그 은행 혹은 여러분이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그 불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지방의 소형 건설사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고 그 불길은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연쇄 붕괴가 본격화되면 여러분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한번 널뛰기를 할 겁니다. 금리가 내일이라도 내려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는 분들이 계시다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와의 금리 차이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 2%포인트 안팎으로 벌어져 있다면 달러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우리 수출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양날의 검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오해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판단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 하지만 현실은 환율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과 설마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6개월 뒤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997년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달러가 1,000원을 넘을 때 곧 다시 내려올 거라며 오히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기초경제 여건이 튼튼하니 걱정 말라고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 떠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환율은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았고 원화만 쥐고 있던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당시 환율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깨닫고 달러로 자산을 옮겼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부의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와 닮아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읽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원화 자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제시장에서 가치가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60대 퇴직자 김 선생님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자금 3억 원을 제2금융권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당시 금리가 5%였으니 1년에 1,550만 원의 이자가 나온다며 안심하셨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과 원화 가치 하락분을 냉정하게 계산해보니 1년 뒤 김 선생님이 손에 쥘 돈의 실질 가치는 2억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넘는 돈이 통장 속에 가만히 갇힌 채로 증발한 겁니다. 김 선생님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보고 안심하셨지만 실제로는 매달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방치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적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 손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가계부채 1,9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내 소득은 멈춰 있는데 은행 이자와 물가는 로켓처럼 솟구칩니다. 상식적으로는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살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빚을 갚느라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니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개인은 지갑을 닫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고리가 언제 끊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보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소비지수가 꺾이는 데이터의 민낯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저녁 뉴스에서 나오는 뻔한 경제 기사가 아니라 실제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직접 추적해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5천인지보다 외부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는지, 기업 부도 위험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결정짓습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성실한 저축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산을 어떤 형태로 담아두느냐가 계급을 결정합니다. 지금 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재정의하십시오. 여기서 현금은 결코 원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20% 이상은 반드시 달러나 실물, 금 혹은 미국의 단기 국채와 같은 초안전 자산에 배분하십시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 원화는 가치를 잃지만 달러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줄여나가십시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자가 여러분의 노동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 여러분의 삶을 파괴합니다. 자산가들은 금리가 높을 때 부채를 줄이고 안전자산을 매집합니다. 4월 위기설이 단순히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4월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금이 해외로 가장 많이 유출되는 달이고 수많은 단기 채권의 만기가 몰려있는 시점입니다.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발합니다. 여기에 PF 부실까지 겹치면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비를 마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재앙일 뿐입니다. 설마 내 아파트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고 들어와 결국 모두를 삼켜버립니다. 최근 강남의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임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을 달러로 환전해 해외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의 냄새를 누구보다 빨리 맡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보가 늦은 서민들은 여전히 은행 예금만이 살 길이라 믿으며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자산가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표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유가는 배럴당 $100를 가볍게 넘길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는 더 오르고 환율은 더 요동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의 모든 식재료 가격이 오르는 물가 폭탄의 시작점입니다. 진실은 통계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유가뿐만 아니라 식량 가격의 연쇄 폭등이 시작되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더 가파르게 증발할 겁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한국의 직장인들은 자기 집값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환율은 폭등하고 대출이자는 2배로 뛰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거대한 거미줄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터지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 비딩들에 투자한 수많은 펀드가 바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돈입니다. 그 손실은 결국 예금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거시경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내부의 기업 부채 역시 한계치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전체 상장사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무너질 때 그 고용인구와 협력업체들이 겪을 고통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의 거래처가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작은 상점들부터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그 징후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연쇄 부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닙니다. 상권이 무너지고 임대료가 꺾이면 그 영향은 결국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다시 여러분의 예금 가치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연쇄 반응의 시작점인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 흐름이 왜 이토록 경직되고 있는지, 왜 대형은행들조차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는 우리 경제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신호탄입니다. 둘째, 부동산 PF 부실은 4월을 기점으로 금융 시스템을 타격할 시한폭탄입니다. 셋째, 실질 구매력 하락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달러와 안전자산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1997년과 2008년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 미리 달러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위기를 발판 삼아 자산을 수십 배로 불렸습니다. 반면 대마불사를 믿으며 부채로 버텼던 대다수는 평생 흘린 땀의 대가를 하루아침에 뺏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회는 존재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준비된 자들은 알짜 자산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빚에 허덕이며 이자 내기 바쁜 사람에게는 부의 사다리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비를 줄이고 부채를 정리하며 달러를 모으는 것은 단순히 공포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한 사냥꾼의 준비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1996년 말에도 우리나라 소비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사람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차가운 물결을 느끼셔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칠 뿐입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채널을 계속 보며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시장에 떠도는 막연한 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벼랑 끝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충격에 대비해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자산이 원화에만 100%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폭풍우 속에 우산도 없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달러라는 튼튼한 우비를 챙기셔야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매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이화폐의 가치가 무너질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자산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여러분의 구매력을 방어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체감형 지표인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1,500원 수준이며 만약 1,550원을 넘어서는 순간 수입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겁니다. 둘째, 구조형 지표인 CDS 프리미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부도 위험을 거래하는 이 가격이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한미 금리 차입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달러 유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을 매일 아침 체크하십시오. 숫자가 나쁜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의 자산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 지표를 봐야 하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여러분 자산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내 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금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손실이 됩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움직이십시오. 더 이상 남의 판단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계기판을 나침반 삼아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재점검하고 생존을 위한 첫걸음을 떼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